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문제 13번부터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어법이라고 할까요? 문법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문제들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이제 13번부터는 지문이 나와 있고 그것을 해독하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시, 소설, 그 다음에 이렇게 문학편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문, 논설문, 비문학편, 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13번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3번)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들 보시면 13번 같은 경우는 비문학 지문입니다.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글 있을 것 같고요. 주장하는 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글이라면, 주장하는 글이라면 설명하는 글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들이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느냐, 그 다음에 설명 방법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지문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설명 대상 있죠? 설명 대상이 조금 어려운 걸일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려운 내용. 지금 13번 같은 경우도 어려운 내용, 우리가 흔하게 접하지 못하는 그런 지문의 내용이었죠. 그런 설명 대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런 정도로의 문제 나올 것 같고요. 주장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을 주장하느냐? 그 다음에 주장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 명의 학자가 아니라 두세 명 학자의 주장을 담아 놓고 있기 때문에 이 학자들 간의 이견은 무엇이냐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주장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 이 글을 미루어 봤을 때 추론할 수 있는 결론은 또 무엇이냐? 그리고 현 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일까? 이 정도의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죠.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러한 글들, 비문학 지문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100% 이해하고 넘어갈 수 없고요. 이런 지문을 100% 이해하라라고 그런 의도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문 혹은 논설문이 나온다면 용어, 반복되는 용어에 대해서 조금 눈여겨봐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반복되는 용어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새로 나오는 용어도 역시 눈여겨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A, 뭐 B 이렇게 밑줄 그어지거나 뭐 기억, 니은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나갈 때는 혹시 어떤 용어에 대한 정의인지 아니면 앞의 내용, 뒤의 내용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인지 이 앞뒤 내용 이렇게 지칭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눈여겨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락 구분도 물론이죠.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저희는 13번부터 한번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2004년 초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죠. 미국 항공우주국은 해성 빌트 2에서 나온 우주먼지를 포획하는 임무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가자면 빌트 2라는 거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우주먼지를 포획하는 거에 성공했대요. 가장 처음에 나온 거 보니 아무래도 우주먼지 포획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될 것 같은데 확인해 보죠. 초속 50km로 움직이는 미세한 우주먼지를 원형 그대로 붙잡기 위해서는 특별한 고안이 필요했는데 딱딱한 도구로 우주먼지를 붙잡으려 하면 우주먼지가 으스러져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택된 것은 거품 형태의 물질이었습니다. 거품 형태 물질 무엇일까요? 바로 실리카 에어로겔이라고 불리는 이 물질은 원래는 이렇게 쓰이지 않았죠. 아무래도 옮기는 과정에서 1,
세제곱센티미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 안에 수십억 개의 자잘한 그물망이 거품 모양으로 엉켜 있어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우주 먼지들을 낱낱이 거품 속으로 파고들게 해서 붙잡는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러면 우주 먼지를 포획하는데 그렇죠. 딱딱한 걸로 못 잡으니까 거품 형태의 물질이 필요했고 그게 바로 실리카 에어로겔이라는 것이다. 그럼 첫 번째 문단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 실리카 에어로겔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물질의 출발점은 젤리였대요. 1930년대 사무엘 키스틀러는 이름이 나온 거 보니까 만든 사람인 것 같아요. 젤라틴에 과즙 따위의 액체를 넣어 만든 젤리가 찰랑거리면서도 형체를 유지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고요. 그는 액체가 젤라틴으로 된 아주 가는 그물망 속에 가두어져 있다고 생각했다. 젤라틴은 원래 고체이지만 물 같은 액체에 닿으면 분자 결합이 느슨하게 풀려서 그물을 이루고 그 안에 물을 가두게 된다. 그물 안에 액체는 표면 장력 때문에 바깥으로 새지 않는데 이 상태에서 부드럽게 흔들면 젤리 전체가 찰랑거리게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젤리에서 고안했다. 그러나 키스틀러는 이 정도 결론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소 엉뚱한 상상을 했는데 액체를 빼서 젤라틴 그물망만 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하, 그럼 여기 안에 액체를 넣어서 이게 젤리의 형태인데 이거를 날려서 그물망의 형태로만 남기를 원했던 것이래요. 그렇지만 문제는 액체가 증발하는 미약한 힘에도 젤라틴 그물망이 쉽게 쪼그라들어 버린다는 데 있었다. 이 액체만, 가운데 들어있는 액체만 날려야 되는데 그물망이 쪼그라들어 버렸나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물보다 쉽게 기화하는 알코올을 넣은 젤리를 압력 용기에 놓고 용기를 가열하여 끓는 점을 넘도록 해서 젤리 속 액체가 그대로 기체가 되게 했고요. 이는 기체와 액체가 같은 밀도와 구조를 이루어 서로 차이가 없어지는 온도, 즉 무엇 온도, 임계 온도, 기체와 액체가 같은 밀도와 구조를 이루어 서로 차이가 없어지는 온도가 임계 온도가 넘기면 액체가 영구 기체, 아무리 온도를 내리고 압력을 높여도 액체가 되지 않는 기체가 되는 현상을 이용한 것이다. 이유, 젤리에서 천천히 기체가 빠져나오게 하면 젤라틴 그물은 젤리였을 때의 모양대로 유지된다. 이로써 키스틀러는요, 젤라틴 겔을 만드는데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젤라틴이 아니라 다른 물질로도 겔을 만들고 싶어 했는데요. 그와 같은 원리를 이용하여 산화, 알루미늄, 니트로셀룰로스, 달걀의 알부민 등으로 겔을 만들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유리의 주재료인 이산화규소 실리카로 만든 겔이었습니다. 이 실리카 에어로겔은요, 젤라틴보다 단단하고 가벼웠습니다. 공기가 전체 부피의 99.8%를 차지하는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고체였습니다. 이 실리카 에어로겔을 보면 아주 이상하게 느껴지는데요. 빛에 약한 곳에 두면 푸른 빛으로 보이고 밝은 곳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 겔이 푸른 빛으로 보이는 것은 빛이 공기에 부딪혀 꺾이는 레일리산란 때문인데요. 이 현상은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볼 수 있는데 파장이 짧은 푸른 빛이 노랑이나 빨강빛보다 더 많이 꺾이기 때문에 하늘이 푸르게 보이는 것이다. 물론 레일리산란 현상을 보려면 하늘처럼 엄청난 양의 공기가 필요하지만 작은 양의 공기가 천문학적인 수의 작은 내부 표면을 지닌 투명한 물질에 갇히게 되면 레일리산란이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나 빛의 색이 변할 수 있다. 이것이 실리카 에어로겔이 푸르게 보이는 이유다. 키스틀러는요, 실리카 에어로겔의 쓰임새를 단열재로 보았는데요. 이 겔이 많은 겹의 유리층과 공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리창이 약간씩 씌워서 겹겹이 배치하면 단열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요. 물론 실제 유리창을 그렇게 배치하면 무겁고 거대해져서 별 호응이 없는 반면 이 실리카 에어로겔은 작고 가벼우면서도 단열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30년대는 아직 단열에 관심이 없는 시대였고 만드는 비용도 비싸서 실리카 에어로겔은 곧 잊혀지고 말았대요. 그러나 키스틀러가 죽은 지 한참 뒤인 1990년대 후반에 우주선 단열재로 이 겔이 선택되었고요. 이 겔은 실리카 에어로겔. 매우 가볍고 단열 효과는 최고이기에 무게를 줄여야 하고 극단적으로는 높고 낮은 외부 온도에도 견뎌야 하는 우주선에 딱 들어맞는 소재였던 것이다. 그 다음에 쓰임새가 우주먼지 포획이었다. 이후 과학자들은 실리카 에어로겔이 포획한 해성의 우주먼지를 분석하여 태양계 행성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우주먼지를 분석하여 태양계 행성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실리카 에어로겔의 발견이라고 할까요? 이것 때문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3번 보죠.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보고 있습니다. 우주선은 부피가 작고 고온에 잘 견뎌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요. 7번째 문단, 마지막 문단이었죠. 무게를 줄여야 하고 극단적으로 높고 낮은 외부 온도를 견뎌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도에 견뎌야 된다라고 되는 건 맞는데요. 부피에 대한 언급은 없었죠. 그렇죠. 부피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요. 자, 2번 보죠. 표면 장력의 젤리 형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표면 장력이 젤리의 형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 어디 나와 있나요? 두 번째 문단. 이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문제로 실리카 에어로겔은 건축에서 외면당했다라는 것은 6번째 문단에 나와 있고요. 6번째 문단 어디에 나와 있나요? 만드는 비용도 비쌌기 때문에 실리카 에어로겔은 곧 잊히고 말았다라고 되어 있죠. 해성의 우주먼지는 태양계 행성 연구의 재료가 되나요? 그렇죠. 어디 나와 있나요? 첫 번째 문단과 7번째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7번째 문단 보시면 태양계 행성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 다음 키스틀러는 자신의 발명품이 실용적 용도가 있다고 보았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단열재로 보았죠. 6번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기억에 대한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기억을 보시면요. 젤라틴 겔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젤라틴 겔에 대한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 견고하지 않아서 충격에 약하다라는 거 어디 나와 있나요? 이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전체적으로 커다란 거품 모양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젤라틴 겔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커다란 거품 모양인 것은 그렇죠. 첫 번째 문단에서 나온 실리카 에어로겔에 대한 설명이죠. 실리카 에어로겔. 그렇기 때문에 2번은 기억에 대한 진술로 적절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3번. 속에 든 액체를 빼는 과정을 거쳐 만드는 거 물 넣었다가 그렇죠. 알코올로 바꿨죠. 세 번째 문단. 적절한 열과 압력을 이용하여 만들어지는 거 역시 3문단. 액체에 닿아서 분자 결합이 변한 결과이다. 라는 거 역시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번에 2번만 커다란 거품 모양인 것은 실리카 에어로겔에 대한 내용이죠. 나머지는 다 젤라틴 겔. 14번에 2번 찾고요. 15번으로 갑니다. 니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니은을 보면 니은이 바로 실리카 에어로겔. 자, 유리 성분이 주 원료이므로 젤라틴 겔보다 형태 보존성이 좋다라는 거 어디에 나와 있나요? 4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문단 보시면 젤라틴 겔보다 단단하고 가벼웠다. 그리고
유리의 주 재료인 이산화규소, 실리카로 만든 겔이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액체가 임계 온도를 넘기면 기체로 변화하는 현상을 이용해서 만들었다라는 거 3분. 세 번째 문단, 임계 온도를 넘기면 액체가 영구기체가 되는 현상을 이용한 것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원형 그대로 붙잡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긴 있는데요. 보시면 1제곱센티미터 안에 수십억 개의 자잘한 그물망이 거품 모양으로 엉켜 있어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우주 먼지들을 낱낱이 거품 속으로 파고들게 해서 붙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원형 그대로 한 곳으로 모아서가 아니라 거품 속으로 파고들어서 모으는 게 아니라 각각의 거품 안에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품 안에 파고들어서 우리가 보존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엉켜서 파고들게 해서 붙잡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5번에 우선 3번은 틀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 고체 형태보다 그 속에 포함된 기체의 부피가 훨씬 커서 보기보다 매우 가볍게 느껴진다라는 건 네 번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유리창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겹겹이 배치할 때와 같은 단열효과 효율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서 처음에는 단열재로 쓰려고 했지만 비싸서 할 수 없었다라는 거 6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번은 3번. 오히려 이렇게 번호를 쓰니까 그렇죠. 3번이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16번으로 가볼게요. 자,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과일 젤리를 가열하면 세밀한 그물망이 쭈그러들게 될 것이다 라는 거. 그 안에서 알코올이었을 때랑은 다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알코올을 임계온도에 다다르게 하는 것은 물의 경우보다 쉽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어디 나와 있나요? 세 번째 문단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으로 겔을 만들면 거품들이 뭉쳐진 모양으로 그물망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확인할 수 있나요? 달걀의 알부민 등으로도 겔을 만들려고 했다. 자, 상온에서 실리카 에어로겔 안에 들어있던 영구기체는 액화되지 않는 것이다.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빛을 세게 조이면 빛의 꺾임 현상이 겔 안에서 크게 일어나 푸르게 보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빛의 세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문단 보시면요. 오히려 보시면 레일란 현상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하늘에서 볼 수 있는데 파장이 짧은 푸른 빛이 노랑이나 빨강 빛의 빛보다 더 많이 꺾이기 때문에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적은 양의 공기가 천문학적인 수의 작은 내부 표면을 지닌 투명한 물질에 갇히게 되면 레일리 현상이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나 빛의 색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17번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자, 17번부터 21번까지는 시가 나와 있네요. 문제 한번 보시면 먼저 1번 가 내용은요. 해바라기의 비명 청년화가 애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해바라기의 비명이 주제이고요. 청년화가 애를 위하여가 부제가 되겠네요. 자, 볼게요. 나의 무덤 앞에 그 차가운 비를 세우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나는 말하느니 화자 청년화가 L이 되겠네요. 차가운 비를 돌을 세우지 말아라 라고 했네요. 차가운 비석돌, 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가운 비석이 의미하는 것은 그렇죠. 죽음을 의미하겠죠. 죽음을 주지 말아라 라는 얘기죠. 죽음이라고 되어 있네요. 다른 말로
생명성이 없는 비생명성. 내 무덤 주위에는 대신에 무엇을 심어달라? 노란 해바라기를 심어달라라고 했네요. 노란 해바라기, 즉 차가운 비석도 세우지 말고 노란 해바라기를 심어달라. 그러면 죽음과는 서로 반대되는, 비생명성보다는 반대되는 오히려 강인한 생명성이라고 할까요? 생명력, 생명성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명의지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그리고 해바라기의 긴 줄거리 사이로 끝없는 보리밭을 보여달라. 끝없는 보리밭 역시 보리하면 강인한 생명력, 강인한 생명의지를 담고 있고요. 노란 해바라기는 늘 태양같이 지규법 하던 화려한 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라. 그 다음 푸른 보리밭 사이로 하늘을 쏘는 노고지리가 있거든. 아직도 날아오르는 나의 꿈이라고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보시면 노고지리, 하늘을 쏘는 노고지리라고 되어 있는데 하늘을 바라는 종다리라고 되어 있죠. 내가 되고자 하는 꿈의 상징물입니다. 자, 함영수 시인의 이 시는요,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달라, 뭐뭐 하라, 뭐뭐 하라 라고 어때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라고 굉장히 단호한 어조를 보이고 있죠. 계속 틀리네요. 단정 적어줘. 되게 딱 부러지게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해라 라고 단정적인 어조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죽음 말고 강인한 생명력, 의지를 달라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하늘을 쏘는 노고지리 정도는요,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꿈의 상징물, 노란 해바라기는 강인한 생명, 의지, 죽음 말고 생명 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는 유치환 시인의 시입니다.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 구하지 못하고 삶의 본질에 대한 의문을 구하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해결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 삶과 애증이라는 것은 그렇죠. 사랑과 미움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에 부딪힐 때 내가 무엇처럼? 병든 나무처럼 지규법 나왔네요. 나를 병든 나무라고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 머나먼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는 가자, 나는 간다 라고 해야 되는데 나는 가자 라고 하고 있죠. 내 자신이 나에게 시키는 듯한, 원래는 국어 문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시니까 허용합니다. 시적인 허용 나왔고요. 저 머나먼 아라비아 사막으로 갈게요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삶의 본질에 대해서 끝없이 질문을 했지만 알 수 없을 때 나는 그럼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겠다. 이 아라비아 사막은요, 어떤 의미? 죽음의 공간, 그리고 삶의 극한 상황,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이제까지는 깨닫지 못한 독한 회의감을 구하지 못했었는데 이곳에 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생명의 본질을 깨닫는 공간. 거기는 한번 뜬 백일이 불사신같이 자결하고 어디 가요? 그 아라비아 사막이. 일체가 모든 것이 모래 속에 사멸한 엉겁의 허적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알라의 신은 이슬람의 신이죠. 이슬람교의 신, 절대자이죠.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끝. 열사의 꽃은 시련과 고난의 상황, 아라비아 사막을 의미하죠.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홀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하게 될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나는 무엇일까요? 거기서 구하고 또 본질에 대해서 구하면, 즉 나와 대면한다. 본질적인 자를 의미하는 거죠. 내가 찾고자 했던 본질적 자, 대면하게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 본연한 자태, 그 원시 본연한 자태는 순수함을 잃지 않았던, 순수함을 지니고 있던 그 원래 자태를 의미합니다. 순수한 생명의 모습.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에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려니 차라리 못 구한다면, 나는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게 된다면, 그때 차라리 현실의 나는, 현실 속에 나는 사구에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백골이라는 것은 그때는 죽음을 쪼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나 유추안의 생명의 서였고요. 그 다음 다로 갑니다.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그리고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새인 쓸쓸한 거리 끝을 헤매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굉장히 고독하죠. 굉장히 고독하고 외롭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고난, 고독, 현실의 고난, 고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어때요? 점점 더해진다. 바람도 불고 더해서 추위도 점점 극해진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냉혹한 현실.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헛샀을깐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말하는 어느 목수는 제목에서 알 수 있죠. 백지봉이고요.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 쥔과 함께 살았다라는 것은 새방을 살았다. 더부살이 했다. 새방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에 나는 춥고 느긋한 방에서, 어때요? 지금 내 처해 있는 현실을 의미하죠. 여기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디롱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아오며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굴다라는 것은 구른다라는 것이고요.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을 하는 것이었다. 소처럼 나를 소에 빗대었습니다. 역시 직유법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김질을 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내 뜨거운 것이 핑계일 적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건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계인다. 이것은 바로 눈물을 의미하는 거죠.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붓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여기서 나왔네요. 자, 이제까지는 어때요? 현실의
너무 처절하게 젖어 있어요. 아,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그러는데 여기까지는 좀 이렇게 체념한 듯한 그런 구상이었다면,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든가, 여기서 말하는 그다는 그러나는 시상이 전환되고 있네요.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도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더 크고 높은 것 의미하는 것 초월적인 존재. 내가 이렇게 힘들 것은 어떻게 보면 나를 더 크고 높은 것이 조종하는 것 같아. 초월적인 존재가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에서는 더러 나주손에 살랑살랑 사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어느 먼 산 뒤옆에 바위섬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얀이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살랑살랑거리며 짤랑짤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드물다는 무엇이다? 나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것이다. 내가 곧 이것이고요. 화자의 의지적인 삶. 화자의 의지적인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니라 주제를 보시면요, 제목을 보시면 남신의주에 사는 남진의주 유동에 사는 박시봉방 신의 집에서 보냅니다. 라고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백석의 이 시는요, 편지글 형식입니다. 편지 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편지 형식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가 그래서 발신인의 주소와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인트에 쓰는 발신인의 주소 형식을 쓰고 있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어때요? 좀 이렇게 체념하고 있는 듯한, 그러나 다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나로 시상이 한 번 더 전환되고 스스로를 반성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7번 한번 보도록 하죠. 가에서 다의 시적 화자. 화자가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가부터 보면요. 1번 삶을 사랑과 꿈으로 채우려는 반면 나는 시련과 고뇌로 채우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죠. 가는 삶에 대한 희망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에 반면 다는요, 삶에 대한 절망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나요? 아니요. 앞부분은 못하고 있는데, 그러나 부분부터 제가 동그라미 치고 시상이 전환됐다 그랬죠. 이 부분부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한다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 틀렸고요. 나는 다와 달리 나는 삶에서 겪는 고난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고요. 다는 오히려 어때요? 나를 좀 이렇게 고난을 주는 게 신이 아닐까라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죠. 다는 가와 달리 자신의 꿈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고요. 가나다 모두 삶을 보다 의미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모색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 2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제 18번 문제입니다. 가에서 다의 시적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부터 보시면요. 가는 강렬한 색채 심상통에서 시적 화자의 소망 말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해바라기 등장하고 있죠. 해바라기.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시각적이고 그림을 그리듯한 회화적 이미지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나는 시적 허용, 수법으로 시적 화자의 단호한 의지 강조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나는 가자라는 표현이 시적 허용이 허용된 표현이죠. 3번 다는요 호흡이 긴 문장으로 시적 화자의 내면 보여주고 있나요? 맞습니다. 문장으로 잘라도 되는 것을 쉼표로 연결해서 굉장히 길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긴 문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가와 나는 슬프고도 장엄한 어조로 다는 사색적인 어조로 말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조 보면요. 오히려 가는요. 명령 뭐뭐 해라 라고 하면서 명령하고 있죠. 단호한 어투 단정적 어투 사용하고 있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 단호한 어투 나는 가자라고 하면서 약간 웅변조이다. 역시 단정적 어투 볼 수 있고요. 다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체념한 듯한 좀 힘 빠진 부분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그러한 어투 보이고 있고요. 사색적인 어조 보고 있습니다. 가나다 모두 지교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가에서는 태양같이, 나에서는 불사신같이, 다에서는 소처럼 이라는 거에서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찾고요. 나머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번 갈게요. 자, 시적 맥락을 고려할 때 기억에서 미음 중 의미가 가장 이질적인 거 기억은요 화자가 추구하는 대상입니다. 니은은요 생명, 정렬, 즉 화자가 추구하는 대상입니다. 그 다음 디귿은요 역시 화자가 지향하는 삶, 미음도 화자가 지향하는 삶. 하지만 리을은요 초월적인 존재, 오히려 운명 이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찾아주시고요. 20번으로 갈게요. 자,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보시면요. A는요. 쭉 내려와서 나에서 저 머나먼 아라비아 사막으로 사막까지이고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요. B는요. 이 습내 나무는 춥고 느긋한 방에서 라고 해서 나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A는요. 비현실성을 띠는 공간인가요? 네, 맞습니다. A는 자아 본질을 제대로 탐색하기 위한 전제 아라비아 사막. B는요. 시적 화자의 처지 상징하는 곳, 이 냄새나고 습하고 그런 공간. 그 다음에 B는요. 시대의 불의에 항거하는 원동력이다 이라기보다는요. 오히려 좀 무기력한 거. 무기력 상징하고 있죠. 뭔가 벗어나려고 하는 것 보다는요. 무기력을 상징하고 근데 이곳에서 삶을 반성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삶의 의미를 다시 다져보는 공간으로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A와 B 모두 정신적인 재탄생이 이루어집니다. 아라비아 사막 그리고 그 방 어때요? 자신의 삶을 반성하게 하고요. 그렇죠? 아라비아 공간, 아라비아 사막 역시 자신의 삶에서 본질을, 자아를, 본질을 다시 재탐색하기 위한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번의 4번. 21번입니다. 다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다는요. 먼저 모진 운명에 대해서 체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시상이 전환되고 있죠. 전환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반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짐도 하네요. 이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종묘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사직에 대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종묘와 사직. 종묘는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주를 봉인하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입니다. 어디가요? 바로 종묘가. 사직은요, 토지의 신인 사와 곡식의 신인 직에게 국가의 안녕과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기 위한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둘 다 제사를 지내는데 종묘는요, 역대 왕비들에게, 그 다음에 사직은요, 그 다음에 토지, 그 다음에 농사, 풍요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따라서 종묘와 사직은 모두 국가에서 주관하는 제사를 시행하던 공간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조선시대 국가에서 시행하는 여러 제사들을 제사 대상의 격에 따라서 대사, 중사, 소사 등급으로 나누었는데 종묘와 사직은 모두 다 대사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종묘와 사직이 조선에만 있었던 제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자, 유교 경전 한 해인 주례에서는요. 종묘와 사직에 관한 규정이 수록되어 있는데 수도를 건설할 때 종묘는 궁궐의 왼쪽에 세우고요. 사직은 궁궐의 오른쪽에 세운다라는 조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동아시아의 전통시대에는 군주가 궁궐에서 남쪽을 향해 앉아서 정치를 한다는 관념이 있었는데 이를 남면이라고 합니다. 신하들이 보는 것과 왕이 위에서 왕좌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 방향이 서로 반대겠죠. 관념이 있었는데 이를 남면이라고 하고요. 주례에서 말하는 궁궐의 왼쪽과 오른쪽은 곧 궁궐 안에 국왕이 남쪽을 바라보고 앉아있는 상황을 기준으로 할 때의 왼쪽과 오른쪽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서울의 옛 지도를 볼 때 생각하는 좌우 개념과는 반대가 됩니다. 무조건 왕 중심이기 때문에 왕이 생각했을 때 왕이 남쪽을 바라보고 앉았을 때 그 중심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구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때? 우리가 궁궐을 들어가서 볼 때는 아, 저희가 궁궐이구나 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과는 좀 반대의 개념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주례의 이 조항은요, 종묘와 사직 건설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유교 경전에 종묘와 사직에 관한 규정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은 종묘와 사직이 전통시대 동아시아의 유교 문화권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제도였음을 보여준다. 종묘와 사직은 유교 문화의 핵심이 고스란히 농축되어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전통시대의 유교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리, 즉 사람이 가정과 사회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도리를 잘 준수하는 것이었다. 유교 윤리의 핵심은 삼광과 오륜으로 집약될 수 있는데 이 삼광 오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효와 충이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효가 국가적 차원에서 확장된 것이 충이라는 점에서 가장 궁극적인 유교 윤리의 정수는 바로 효라고 할 수 있다. 즉 부모에 대한 효가 사회 국가적으로 발전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충과 연결되기 때문에 기본은 효라고 할 수 있다. 부모에 대한 효를 실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통시대에 매우 중시되었던 효 실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제사였다. 돌아가신 부모와 선조에 대해 살아 계실 때에 정성을 쏟았던 것과 같이 정성을 다해 제사를 올림으로써 효를 실천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종묘 제사는 국왕이 자신의 선조인 역대 궁왕과 왕비에 대한 효를 실천하는 통로였다. 따라서 계속 볼게요. 따라서 종묘는 제사를 통해 효윤리가 실현되던 유교적 문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직은 유교 문화의 경제적 기반이었던 농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다. 국가는 백성, 즉 사람을 근본으로 하는데 사람은 토지가 없으면 살 곳이 없고 곡식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다. 따라서 전통시대의 토지와 곡식은 국가 경제의 근간이었다. 이에 나라를 다스리는 국왕은 반드시 토지의 신
곡식을 신 제사를 올려 백성들이 깃들어 살 수 있게 해주고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토지와 곡식의 공덕에 보답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즉 유교의 기본인 효, 부모님께 제사 지내는 것과 그 다음에 경제, 이 두 가지 다 챙겨야 됐다라는 거죠. 나라 안의 토지는 광활하기 때문에 모든 땅에 대해 공경을 표할 수 없고 곡식은 종류가 많아서 모든 곡식에 두루 제사를 올릴 수 없었다. 그래서 대신 흙을 쌓아 사단을 만들어서 토지의 공에 보답하고 직단을 세워 곡식의 공에 감사했던 것이다. 사직과 직단 많이 들어보셨죠? 사극 보면 이런 얘기가 꼭 나오죠. 이것이 전통시대 유교 문화권의 여러 나라들의 사직단을 조성했던 이유이다. 사직은 전통시대 국가에서 농업이 갖는 중요성과 경제적 민생 안정을 위한 국왕의 책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종묘와 사직에서 제사는요. 엄정한 의식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제사를 거행할 때는 반드시 음악이 연주되었다. 즉 예와 악이라는 유교 문화의 원칙에 따라 제사가 거행되었던 것이다. 국왕이 직접 주관하는 친제는 말할 것도 없고 왕세자나 신하가 대신 거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사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왕이었고요. 특히 종묘제사는 국왕과 혈연관계가 있는 역대 국왕과 왕비에 대한 제사라는 점에서 왕실의 의례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므로 종묘와 사직의 제사 의례에는 왕실 문화의 모습도 담겨 있다. 이처럼 종묘와 사직은 동아시아 유교 문화와 왕실 문화 그리고 농업, 사회적 특징이 종합적으로 깃들어 있는 문화 공간이었다. 동아시아의 각 나라들은 농업, 경제에 기초한 유교 문화권이라는 점을 기본적으로 공유하면서 한편으로는 각국의 현실적인 조건에 따라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다. 따라서 조선의 종묘와 사직은 동아시아 보편적 문화와 더불어 조선만의 독특한 유교 문화, 왕실 문화, 농경 문화가 집약되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조선의 종묘와 사직은 조선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관문이 될 수 있다라고 상당히 긴 지문을 읽어봤는데요. 종묘, 그 다음에 사직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니은 부분은요. 예와 악이라는 거. 또 한 번씩 언급을 해주고 있네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삼강오륜이라는 유교의 핵심적인 윤리는 종묘에서 구현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종묘와 사직은 동아시아의 보편성, 조선의 특수성 아울러 지니고 있다.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종묘와 사직은 국가적 차원에서 제사를 시행하던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면하여 정치하는 국왕의 입장에서 왼쪽에 종묘, 오른쪽에 사직을 두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면이라는 것은 그렇죠. 왕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말하는 거죠. 왕실 문화에 기초한 사직은 제사를 유교 윤리 실현에 맞게 개편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유교 윤리에 맞게 효를 중심하는 거. 그래서 넓게 본다면 충으로 가는 것. 이것은 바로 무엇이다? 종묘이다. 역대의 왕과 왕비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 자, 사직은요. 무엇이다? 농업과 관련된 제사이죠. 그래서 토지, 곡식에 신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뀌었네요.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것은 5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3번이요. 자, 기억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억을 보시면요. 부모에 대한 효가 사회 국가적 차원으로 확장된 것이 충이다. 즉 효가 국가적으로 확충되고 확장된 것이 충이다. 즉 부모는 자식에게, 국왕은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존재이다. 자식은 부모의 혈육이기도 하지만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는 국왕과 백성의 관계로 취한될 수 있다. 그렇죠? 넓게 가면 충이니까 부모는 자식에 대해, 국왕은 백성에 대해 군림한다라는 것은 다스리기 위해서 위에서 억누르고 좀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죠. 즉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본보기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굴림이 아니고요. 부모에 대한 소임을 다하는 자식처럼 다하는 자식처럼 국왕에 대해 백성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즉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굴림한다. 이 내용은 4번은 알맞지 않네요. 자, 24번입니다.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 종묘 제례악은요. 제사를 지낼 때 연주되는 음악은요. 종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 기악, 노래, 춤을 갖추고 종묘 제례 의식에 맞추어 연행하는 음악이다. 제례가 진행되는 동안 절차에 따라 보태평과 정대업이 연주되고요. 연주되는 동안 문무와 무무가 곁들여집니다. 문무는 역대 선왕의 문덕을 기리는 춤이고요. 무무는요 선왕들의 무공을 칭송하는 춤입니다. 즉 음악, 춤 함께 나오고 있네요. 이 음악은 편종, 편경, 그 다음에 타악기 선율에 따라 당필이, 대금 등 관현악기의 장식적인 선율이 더해진 것이다. 또한 장구, 징, 태평소 등의 악기가 다양한 가락을 구사하여 특유의 중후함과 화려함을 준다. 중간중간 울리는 박소리는 종묘 제례악의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1번 종묘에서 연주하는 음악은 시대에 따라 변화가 있는지 이 글을 통해서 보기를 통해서는 알 수 없고요. 자, 종묘의 음악은 선왕들의 학문과 예술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 음악은 무엇이다? 종묘 제례 의식에 맞춰서 연행이 되던 것이고요. 학문과 예술에 대해서는 거리감이 있다. 그 다음 음악과 감동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약 세상이 도입된 거 아니고요. 감동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를 더욱더 갖추기 위함이었죠. 종묘의 음악을 올바로 연주하려면 예의관념이 투철해야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예의관념만을 투철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에서 보면 다양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종묘 음악은요. 다양한 악기를 사용하여 유교 문화의 원칙을 충실히 구현한다. 유교 문화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와 악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4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지문이 아무래도 좀 길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었는데요. 여러분들 문제 꼼꼼하게 풀어주시고요.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시에 대한 내용만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그리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시에 대해서 나온 내용 문제 5문제였고요. 시 3편 나왔던 거 다시 한번 읽고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는 3번째 강에서 문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